황하 5천년사로 본 최초 중원과 치우촌 번편에 해당하는 3장입니다. 혹시 1장, 2장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가능하면 먼저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황하 물줄기의 9단계 시대별 변화를 정리했는데요. 그 원인과 두 얼굴을 가진 황하의 특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하 연대기 지도 소개에 앞서 하나만 환기하겠습니다. 황하의 시대별 변화라고 하지만 편의상 시기를 나눈 겁니다. 시기는 기준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본류를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것만 표시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극히 상징적인 요소만 추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여순시대의 권과 그의 아들 우의 치수활동을 소개했기 때문에 황하의 시대별 물길 첫 번째가 우화고도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이 시기는 우임금이 치수에 성공한 것으로 보는 서기전 2278년부터 서기전 602년까지의 물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순시대의 중심 영역을 고려할 때 우의 치수 토목공사는 황하 중류 구간을 중심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황하의 물길이 변하는 위치를 단순화하면 하류가 시작되는 정주 시내의 북쪽입니다. 다수의 서적은 낙양의 맹진으로 소개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황하 중하류 경계비가 세워져 있는 복숭아꽃 계곡을 뜻하는 도화역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좌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북위 34도 57분 16.4초, 동경 113도 29분 11.7초 지점입니다. 경계비의 공식 명칭은 황하 중하유 분계비입니다. 정주가 왜 황하 중하류의 분기점인지는 지난 영상 해안선 변화로 본 황하 문명 실상에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화 대륙의 3단계 지형구조 특성상 2단계, 3단계 교차하는 도하역을 기준으로 그 하류 지점에서 물길이 바뀌는데 우하고도의 종착점은 하북성 권역인 지금의 천진이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천진이 일대는 원조선, 고조선 제국 전성기의 국경선 즈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시기 천진 지역은 아직 육지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때입니다. 춘추시대인 서기전 602년에 두 번째 물길이 형성되는데 서한고도라고 명명합니다. 서기 11년까지 유지되는데요. 이 기간에 가장 대표적인 왕조가 관중분지의 서한에 왕도를 두었던 한나라입니다. 나중에 낙양에 세워진 한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전한 또는 서한이라고 해서 서한고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파란 점선을 보면 정주로부터 일정 구간은 우화고도와 동일하게 북동진합니다. 그러다 일정 지점에 이르러 동쪽으로 더 휘어진 후에 여러 차례 크게 뒤틀리면서 흐릅니다. 기존 유로에서 분리된 지점이 제방이 터진 곳입니다. 진나라 때 황하 중류지역의 장성 축적과 농지 개간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그 여파로 토양 침식과 토사 유출이 발생하면서 하류에 쌓이는 토사량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 현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황하 하상 바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황토 진흙이 많이 쌓이면 결국 범람하면서 제방이 터지는 겁니다. 혈관이 터진 지점, 두 번째 물길인 서한고도가 새롭게 형성된 지점은 하남성 준현입니다. 황하 변천사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역 중 하나인 화련 북쪽 약 11km 지점입니다. 세 번째 물길은 왕망이 건국한 신나라 때인 서기 11년부터 1048년까지입니다. 한에 이어 서기 8년에 성립한 신나라는 불과 14년 만에 붕괴하죠.
이어 한나라 개성을 표방한 왕조가 낙양분지의 도읍을 수립합니다. 서쪽 관중분지의 도읍을 뒀던 한나라 구분하기 위해서 동한 또는 후한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한고도라고 합니다. 삼국지 배경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동한식인 서기 69년에서 70년에 왕경의 지휘하에 수십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왕망 집권식이 더욱 심각해진 하류의 물길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유로는 산동성과 하북성의 경계를 따라 흐르다가 현재 산동성 이진현에서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현재 황하 물길과 겹치지요. 당시에는 육지가 끝나는 지점이 이곳까지였습니다. 이 흐름은 1000년 동안 유지됩니다. 물론 5대 식국시대인 10세기가 되면 토사가 쌓여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범람이 발생합니다. 이 결과 야트막한 양산 주변의 저지대가 호수가 되면서 호수 박자를 붙인 지명 양산박이 탄생합니다. 소설 수호지의 배경지로 더 유명한 곳이죠. 5대 식국시대에 19차례 범람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는 특이할 정도로 안정된 기간이었습니다. 왕경의 치수공사가 일정 정도 이바지했는데요. 황하 중류 항토건 지역이 농경지에서 목초지로 바뀌면서 토사 유출량이 줄어든 요인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을 봅니다. 이 기간 동안 황하 남쪽은 정주 형양의 판자에서 사수 변화, 회화를 잇는 통제거가 완성되고 북쪽은 심화, 기수, 유화, 천진, 영정화, 북경을 잇는 영제거가 준설됐습니다. 이어서 장강 이남의 진강과 항주 사이에 강남 운하도 건설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북송고도 시기인데요. 1048년에 시작해 1128년까지만 유지됩니다. 개봉을 수도로 삼았던 북송의 전속기간은 960년부터 1126년까지인데요. 당시 개봉인구는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비교 대상이 없는 대운하 네트워크 덕분에 당대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한 겁니다. 북송고도 기간은 80년에 불과하지만 유로를 두 줄기로 표현했듯이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대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하남성 복양현과 산동성 견성 사이로 황하변천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호자하가 흐르는 곳입니다. 두 개의 유로는 이곳에서 천진 북쪽과 발해만 남쪽으로 각각 흐르거나 때로는 동시에 흐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동쪽의 대야택으로 유입된 후 남양호, 미산호, 낙마호, 홍택호, 회화를 통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범람이 되거나 하도가 한 번씩 바뀌어 물길이 거쳐가는 곳은 농경지와 마을을 덮쳐 막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황하의 비옥한 충적평원에서 거둬들인 국세 수입의 비중이 높았고 군사적인 역할도 크다 보니 물길의 방향을 두고 조정 대신들 간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길 변화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남송이 대치하던 1128년 제방을 인위적으로 붕괴하면서 시작됩니다. 남송 원고도라고 명명했는데 이름 그대로 남송이 시작되는 1128년부터 원 제국이 몽골 고원으로 철수한 1368년까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덧붙이면 원 제국 시기는 진화 역사, 이른바 중국사가 아니라 몽골사 또는 북방 유목민족사의 시선으로 겹쳐봐야 역사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468년은 진화를 정복했던 원 제국이 식민지를 상실하고 연산산맥 이북의 본토로 철수한 겁니다. 그 위치가 원의 대도인 북경에서 거의 정북 방향으로 262km 지점에 있는 상도, 지금의 정남기입니다. 홍산, 적봉 기준으로는 정서 방향으로 248km 위치인데요. 역사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늘 위치도 이렇게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128년 남송의 동경인 개봉 유수 두 충이 금나라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하남성 화련 7시 방향에 있는 이고도를 무너뜨립니다. 화련 외곽도로 기준으로 약 11km 지점인데 방어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파죽지세로 남한 금나라가 남송의 실제 수도인 이만, 지금 항주까지 점령하자 남송은 아예 대만과 마주한 복주로 천도합니다. 이고도의 붕괴로 태산을 위시한 산동구릉 북쪽에서 변동했던 황하의 본류가 아예 산동구릉 남쪽으로 흐릅니다. 동명, 견성, 거야, 가상, 금양을 거쳐 제녕 남쪽의 미산호로 유입되어 회화로 나갔습니다. 이후 다른 지점에 제방이 추가 붕괴하면서 본류만 여러 개가 형성됩니다. 거야택에서 미산호, 홍택호로 이어진 동서의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범람 지역이 여진족의 금과 송의 천연해자 휴전선 역할을 하다 보니 제방은 복구되지 않은 채 오랜 동안 방치됩니다. 금에 이어 남한 몽골은 유목민족인데도 오히려 두 번이나 황하의 제방을 터뜨리며 수공을 펼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제국 시기는 산동구릉 남쪽과 북쪽을 잇는 대운하의 상징 구간인 회통화를 건설합니다. 참으로 묘한 일인데요. 이른바 한족 국가의 자랑이라는 중국의 2대 토목공사 중 하나가 대운하이죠. 그런데 그 운하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수나라입니다. 이어 대운하의 삼각축마저 완성한 시기도 몽골족의 원나라입니다. 이에 비하여 명대 이후 벌인 토목공사는 조촐한 규모였습니다. 1128년 원제국 식민지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시작된 여섯 번째 물길인 명청고도 시기는 1855년까지 이어집니다. 남성 원고도 시기에는 황하 하류가 회화 쪽으로 흘러 합류했는데 명청고도 기간에는 회화를 침범함과 동시에 제국 경영의 동맥인 운하까지 위협했습니다. 특히 황하가 북쪽으로 범람하여 산동성 경내 회통화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치수 정책을 집중했습니다. 해발고도차가 커서 특수시설이 설치된 회통화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국의 물류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본류와 지류는 매우 복잡하고 변화가 심해 강줄기를 표현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 총대장인 전봉준이 태어나던 1855년 황하는 다시 산동구로 북쪽으로 회귀하는 극적인 7번째 변화를 겪습니다. 개봉 철탑에서 약 40km 하류에 있는 개봉시 동파두진에서 제방이 터집니다. 제방 붕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여 하천 바닥이 주변 지표면보다 높아져 땅 위에 강이 걸려있는 형국인지라 홍수가 나면 쉽게 붕괴했습니다. 때문에 위험 상황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1855년은 태평천국이 발발한 5년 차로 청제국이 황하 치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방 붕괴는 필연이었고 황하 물줄기는 모처럼 지형지세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이 결과 산동 구릉지 북쪽을 따라 발해로 흘러나갔는데 이 하도가 지금의 황하 본류입니다. 이후 또다시 지형지세를 거스리며 하도가 변경됩니다. 8번째 변화는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붕괴였습니다.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된 다음해 6월 9일입니다. 중화민국을 침략한 일제가 파죽지세로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개봉까지 점령합니다. 그 서쪽의 정주를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장개석 총통은 황하 중하류 경계선인 도하역 20km 하류에 있는 화온구 제방 폭파를 명령합니다. 이 결과 범람한 황하는 남쪽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합니다. 홍수는 하남성, 안위성, 강소성의 44개의 형과 도시를 강타해 사망자만 89만 명, 피해자는 12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붕괴한 지방을 통해 매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942년부터 다음 해까지는 연속해서 가뭄과 황충, 메뚜기떼가 덮치는 하남 대기근이 발생해 하남성에서만 300만 명의 농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변화는 황후 제방을 복구한 1947년 3월입니다. 비로소 황하의 물줄기가 다시 지형지세를 따라 흐르면서 황하 변천 연대기가 끝을 맺습니다. 황하 변천의 역사라고 했습니다만 문명사 관점에서는 황하 충적평원의 확장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격한 범람과 본류의 변화,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지류와 수많은 호소의 생성과 소멸은 오랜 기간 문명 발전을 위협했습니다. 황하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하상과 제방을 관리하지 않으면 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내란과 외환으로 치수공사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로 인한 범람으로 곡창지대가 물바다가 되면 농민봉기 불씨가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또다시 치수공사의 시기를 놓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황하는 춘추시대까지도 하류 구간의 강둑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천진 일대는 여전히 육지가 아니었고 화북평원은 초대형 호수와 늪이 산지했습니다. 대륙택의 경우 서울시 면적의 3배 이상으로 제주도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황하 본류와 여러 지류가 수시로 물길을 바꾼 데다가 태양산맥에서 발현한 수많은 강줄기들이 흘러내려 마치 바둑판과 같은 격자 형태의 물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고대 사서나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출간된 황당한 지도, 후안무치한 자료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 의한 역사 왜곡 수준은 대한민국 식민사학자들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위심사, 채용, 보직을 통해 세습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일 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 왜곡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